이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집안에 사람들 깨어 있어요. 알아. 하지만 잠이 안 와. 머릿속에 자꾸 어젯밤 그 숨소리만 맴돌아.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럴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날 일은 그냥 한순간의 착오였어요. 길을 잃은 바람일 뿐이에요. 그게 폭풍이 되게 하지 마세요. 길을 잃은 바람인데 내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왜 가슴이 그렇게 떨릴까? 그 밤 날 밀쳐내진 않았잖아. 제가 누군지 잊고 싶었어요. 잠시만이라도 그냥 여자로 있고 싶었어요. 넌 여자야.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죄라고? 난 10년 넘게 죄책감 속에 살아왔어. 이제 두려운 건 없어. 누구 하나만 알게 돼도 전 모든 걸 잃어요. 그 모든 걸 잃고서라도 그날 밤 널 바라봤던 그 순간 하나면 난 충분해. 제발 더 약해지게 하지 마세요. 당신 손끝 하나만 더 닿으면 제 마음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 닿지 않게 해.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요. 부자와 결혼하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마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그 넓고 화려하며 숨 막히게 차가운 저택에 발을 들이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단편소설 금단의 정원에 스며든 바람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예진은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논밭 냄새와 새소리,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 분주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랐지요. 그녀는 참 예뻤습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말없이 수심을 머금은 듯 깊은 눈매, 등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검고, 긴 머리카락이 더욱 그녀의 여린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예진이 만난 사람은 민준이라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위엄과 재력을 동시에 갖춘 유력한 인사인 민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민준은 해외 장기 계약을 위해 출국했고 그 뒤로 한두 달에 겨우 사흘 정도 집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진은 너무나 넓은 공간에 홀로 남겨졌고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은 중년 여성이었으며 모두 회장의 엄격한 규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수건 접는 방식부터 부엌 문 여닫는 소리까지도 조심해야 했죠. 그 집에 항상 머무는 유일한 남성은 바로 민 회장,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이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체구는 듬직했으며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진은 그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처음엔 아버지라 해도 거리감을 뒀지만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마주치고 우연히 정원을 산책하거나 민준이 없는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조금씩 그 강력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민 회장은 말수가 적었지만 말할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진에게 괜찮니? 외롭지 않니? 라는 질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생선 가시를 제거해 건네주는 손길, 비 오는 날엔 꼭 고향식의 새콤한 찌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배려는 조용히 그녀의 존재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정원에서 불어온 바람에 예진은 감기에 걸렸고 몸이 축 늘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도 약을 사러 나갈 수 없었고 민주는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때 민 회장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수건과 흰죽, 해열제를 들고 말없이 놓고 가며 약 먹어라. 내일까지 참으면 더 심해진다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진은 낮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결혼 후 처음으로 덜 외로운 잠을 잤습니다. 방은 여전히 넓고 침대는 혼자 쓰기엔 컸지만 그날 오후의 따뜻한 차양이 아직 코끝에 맴도는 듯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 회장은 자연스럽게 예진의 일상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적당히 아침엔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예진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거나
하늘 얘기, 철사의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오후엔 예진을 불러 차를 함께 마시기도 했습니다. 진하고 쓴 차가 아니라 연하고 향긋한 연고차. 이건 젊은 사람한테 더 잘 맞아 하며 건넸고 예진은 웃으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진은 이 저택에도 향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민 회장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던 이야기,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혜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를 언급할 때 그의 눈엔 깊은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땐 나도 바빴고 아내를 혼자 내버려뒀지.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더군. 그 말에 예진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이 집에서 먼저 살았던 그 여자가 같은 외로움과 같은 빈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렸고 빗소리는 오래된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슬픈 리듬 같았습니다. 예진은 잠이 오지 않아 가운을 걸치고 복도를 거닐다가 서재 앞에서 멈췄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민 회장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결혼 사진이 정갈이 올려진 재단 앞에서 작은 잔을 들고 앉은 그의 눈엔 밤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엔 약초주 한 병과 2개의 작은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오래 담근 거다. 위장에 좋고 따뜻하게 자는데 도움돼 하며 따라주었고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 시아버지의 배려라기보단 아픔과 상실을 겪은 두 사람이 나누는 일종의 교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었고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음악에 대해 말할 때 민 회장은 한국의 옛 감성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했고 예진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틀어주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음악들을 기억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을 좋아했다. 민 회장이 조용히 흥얼거릴 때면 예진은 소름이 돋았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감정이 어느새 그녀가 애써 덮어두려 했던 균열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고작 1분 남짓의 짧은 통화였다. 그는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며 길게 말할 시간도 없다 했고 이내 통화가 끊겼다. 예진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처마 밑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조용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예진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오랜 외로움이 쌓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같은 집에 사는 한 남자의 멀고도 따뜻한 시선, 눈빛 하나에 마음이 기우는 걸 느끼고 있었다. 모든 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 후에도 저택의 일상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호수 밑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예진과 민 회장은 이제 오후 차 시간마다 마주 앉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짧은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어떤 날은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민 회장은 오래된 CD를 꺼내들고 말없이 재생했다. 잔잔한 멜로디가 바람 없는 저녁 마당에 퍼질 때 그는 묻곤 했다. 이 노래 알아? 기타 선율이 흐르는 곡이 시작되자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적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 넣을 때 자주 틀어놓으셨어요. 민 회장은 드물게 웃음을 지었고 그 표정은 평소의 근엄한 모습과는 달랐다. 이런 노래는 들으면 가슴이 아픈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작고 조용한 불빛 하나가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추운 방. 안에 누군가 작은 등을 켜준 듯 했다. 그날 이후 음악은 두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민 회장은 아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지방 출장을 가느라 곁에 없었고 아내는 늘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수건을 반듯하게 개며 3가지 반찬을 준비하던 습관이 있었다고 했다. 벌써 10년 넘게 그 빈자리와 함께 살고 있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바람 부는 밤이면 저 복도 끝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예진은 말없이 들었지만 그의 외로움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치 그 아내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희생하고 잊혀지고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공간 속에 머물고 있는 한 사람. 차를 마시던 시간은 서서히 서재에서 나누는 긴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고 민 회장은 책장 옆에 서서 가끔 삐뚤어진 책을 바로잡았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 외곽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뉴스에 나오는 우울한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사람들 마음이 너무 좁아졌지. 세상도 바빠졌고 민 회장이 말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한때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났었다.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지금 이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자신이 마치 과한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그저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인 존재. 어느 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깬 예진은 현관의 분재 화분이 걱정돼 일어났고 문득 서재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다. 호기심인지 염려인지 모를 감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민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오래된 액자 속 결혼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예진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은은한 습기를 보았다. 그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변화가 생겼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짧게 스치는 시선 속에 불분명하지만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듯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점심, 민 회장은 조용히 술을 따랐다. 호박색의 약재주는 은은한 향을 풍기며 잔에 찼다. 그는 잔 하나를 예진 앞에 밀었다. 이건 민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담근 거야. 이제 몇 병 안 남았지만 다 마시지도 못할 테지. 예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고 두 잔이 닿으며 들린 소리는 어딘가 심장박동처럼 울렸다. 술의 온기가 입술을 지나 목으로 그리고 뱃속으로 퍼졌다.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볼이 달아올랐다. 그게 술 때문인지 민 회장의 시선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의 눈길은 평소보다 길고 부드러웠으며 어딘가 흐릿하고 낯설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사시면서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의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였는지 모를 질문이었다. 민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어떤 사람은 떠나면 다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어.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예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 있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그녀와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리적 거리조차 감정의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주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단지 그날을 마무리하는 누군가에 대해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없어서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당 난간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있었다. 그때 민 회장이 회색 니트를 걸친 채 나와 늦가을 국화 옆에 섰다. 작년 이맘때쯤 민준 어머니가 연고차를 우려주며 꼭 여기 앉으라 했지. 밤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렇지. 민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어딘가 쓸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진은 대답하지 않고 국화를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달이 얇은 구름 사이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민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녀 어깨 위에 흩어진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려 만지려다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예진은 마침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손끝이 닿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바람결처럼 가벼운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엄격히 유지되지 않았다. 서재에 함께 앉을 때 두 의자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정원을 산책할 때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숨기기 어려운 건 눈빛이었다. 예진이 고개를 숙여 반찬을 집거나 민 회장이 천천히 찻잔을 따를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전류처럼 조용히 스쳐갔다. 바람 한 점 없는 날, 하늘의 구름이 고정된 듯 멈춰 있을 때조차 예진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이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그저 누군가가 잠시 따뜻하게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었는지. 민 회장은 여전히 평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맑은 낮, 식사 후 예진이 뒷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작스런 바람에 치마자락이 들려 그녀는 허둥지둥 잡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부끄러움보다도 더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동정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감정인가?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차는 이미 맛이 옅어졌고 바깥바람은 서서히 선선해지고 있었다. 예진은 술을 꺼냈고 이번엔 그녀가 직접 따랐다. 민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긴 시선을 머물렀다. 마실 수 있겠니? 그가 낮게 물었다.
조금만요. 잠이 잘 오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잔이 부딪혔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건배의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몇 잔이 지나자 예진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시선은 벽에 걸린 수묵화에 멈췄다. 조용한 강물 위를 떠가는 외나무배, 고향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가끔은 고향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나 자신이 그리운 거지. 민 회장이 대답했다. 조용한 조명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의 얼굴엔 지나온 세월과 억눌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의 조각들을 조용히 나눠주는 중이었다. 예진은 고개를 숙였고 손끝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문질렀다. 차가운 유리와는 달리 그녀의 속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예진은 놀라 급히 일어나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은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며 말이 짧았고 다음 주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다 괜찮지? 그는 물었고 그녀는 응, 다 괜찮아? 라고 답했다. 바빠서 이따 통화하자. 전화를 끊은 후 예진은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두운 휴대폰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멍해 보였다. 울진 않았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햇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마음에도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짧은 통화 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공허했다. 발코니에 서서 정원 끝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이 집의 소리를 모두 기억하게 되었다. 동쪽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계단 세 번째 마루의 미세한 삐걱임, 그리고 민 회장의 조용한 발걸음. 그는 한 번도 눈에 띄려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늘 그의 존재를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마당에 나가자 민 회장이 정원 옆 돌탁자에 앉아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물었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녀가 대답하자 그는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가리켰다. 예진은 조용히 앉아 작은 잔을 들었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퍼졌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둘은 말없이 앉아 늙은 감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진짜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사람 많지.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이 순간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무더운 어느 날 집안 일손이 고향 제사를 핑계로 하루 쉬게 되었고 예진은 소박한 점심을 준비했다. 민 회장은 그릇을 챙기고 식탁을 닦았다. 둘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TV도 꺼져 있었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으며 그저 식기의 부딪힘과 정원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배경음을 채웠다. 예전에도 이런 식사가 있었지. 다른 점은 그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 민 회장이 말했다. 예진은 조심스레 생선 한 점을 집어 그의 그릇에 올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사 후 그는 민준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그녀는 몇 장을 넘기다 문득 멈췄다. 고요하다고 해서 폭풍이 없던 건 아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대화가 오간 듯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정원을 산책했다. 그러나 이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면 그녀는 알아챘고 피하지 않았다. 우연한 손길은 점점 잦아졌다. 손수건을 건넬 때, 찻잔을 전할 때, 떨어진 책을 동시에 줍다 손끝이 닿을 때 아주 잠시지만 그 감촉은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예진이 급히 일어서다 탁자 다리에 살짝 부딪혔고 민 회장이 그녀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낯선 리듬으로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확신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을 용기도 없었다. 모든 건 아직 공존할 수 없는 두 감정 사이의 경계 위에 있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처럼 아무 바람도 번개도 없이 그저 쏟아져 내리는 감정의 파도처럼 그날 밤 예진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다. 단둘이 먹는 저녁 식사 술잔도 단 2개였지만 마음속에 눌려있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세 번째, 네 번째 잔을 부르며 흘러넘친 줄도 몰랐다. 민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볼은 붉게 물들었고 눈빛엔 취기가 어렸으며 손끝은 술잔을 매만지며
누구도 보지 못하는 허전함을 메우려 하듯 떨렸다. 저 제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진은 문득 말했다. 목소리가 흐려져 갔다. 민준 때문이니? 민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눈물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무언가인지 모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리자 민 회장이 다가와 그녀를 받쳤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고 소매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예진을 멈춰 세웠다. 괜찮아요.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짧고 부드러웠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정원이 아닌 복도, 밤의 조명 아래서 함께 걸었다. 조용한 나무 복도에 그녀의 치맛자락이 스치며 나는 소리와 그의 단단한 발걸음만이 들렸다. 넓은 저택은 그 순간 작아져서 단 두 사람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어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도왔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예진은 억지로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민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주는 듯한 그 손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중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고 그도 풀지 않았다. 말없는 포옹 속엔 셀 수 없이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외로움, 결핍, 상처. 누군가 한 번쯤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 포옹은 그런 감정들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지만 그날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경계를 넘었다. 그 방은 원래 지친 잠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날 밤 닫힌 문 뒤로 모든 규칙이 무너졌다. 예진은 불안할 때마다 켜놓는 노란 조명의 스탠드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오늘 불안은 그녀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다. 민 회장은 방금 전에 포옹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졌을 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예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니면 단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느리게 오히려 잘못이라고 느끼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말도 고백도 없었지만 서로의 숨결과 천으로 허전함을 채워갔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누워 눈을 떴다. 민 회장은 창가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무 말도 눈물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전날 밤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상은 평소처럼 흘렀다. 아침엔 흰죽과 장아찌,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고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도우미 사쿠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계단을 조용히 닦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맞추지 않았지만 듣는 귀는 여전히 예리했다. 예진은 자신이 더 조용히 걷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들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한번 허물어진 경계는 다시 그리지 않기 어려웠고 이후의 만남들은 더 빠르게 더 쉽게 이어졌다. 때로는 더운 낮, 좀 피곤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민 회장이 들어가서 쉬어라.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며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바람이 불던 저녁엔 수건을 건네며 그들의 손이 너무 오래 맞닿아 있기도 했다. 예진은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지만 한 번도 진짜 여성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손길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민 회장 역시 평온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던 옛 노래도 오후의 찻잔도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면서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됐는데.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사쿠 아주머니는 말수는 적었지만 집안의 모든 세월을 지켜본 눈으로 모든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민 회장이 서쪽 복도를 통해 예진의 방 근처를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텃밭에 물을 주다가 민 회장이 주름진 셔츠를 입은 채 조용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계속 물을 주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진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다정히 말하지 않았고 일을 마치면 곧장 자리를 떴으며 때로는 차를 따라도 예진에게 권하지 않았다. 예진은 그것을 알아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비난보다 더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가던 예진은 사쿠 아주머니가 다른 도우미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지. 그 말은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했다. 언젠가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던 소녀. 그리고 지금 자신의 틈투성이인 얼굴을 마주한 여인. 민 회장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예진의 방 쪽을 훔쳐보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먼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침묵 가득한 식사 후 이대로는 안 될 거 아는데 민준이 계속 이렇다면 내가 네 삶을 다시 정리해줄게. 예진은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목이 메인 차에 물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으로 의미는 민준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가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다. 민 회장이 말했다. 예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더 이상 단순한 금기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위험하며 이제는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그 모호한 약속 이후 예진은 매일 두 벼랑 사이를 떠도는 느낌이었다. 한쪽은 희미한 현재, 한쪽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엔 후회와 불안의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사쿠 아주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했으며 늦은 오후의 산책도 줄였고 민 회장과의 다과 시간도 짧게 끊었다. 하지만 그런 거리감으로는 도무지 꺼지지 않는 감각,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민 회장 역시 무언가 다르게 조용해졌다. 예진이 함께하지 않는 오후, 그는 혼자 차를 내리곤 했지만 마시지는 않았고 음악만 틀어두었다. 그녀가 지나가던 중 들은 건 슬픈 노래였고 그는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감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더 깊어질수록 더 위험해졌다. 외부의 시선보다 무서운 건 이제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아쉬움과 후회를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예진은 잠을 이루지 못해 현관에 나와 서 있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발자국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없이 나무십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다음날 아침 민 회장은 피곤해 보였고 식사 중 기침을 몇 번 하며 바람을 맞았나 봐 하며 억지로 웃었다. 예진은 걱정되어 말을 걸고 싶었지만 사쿠 아주머니가 차를 따르며 순식간에 그녀를 흘끗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 말을 삼켰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재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엘자가 수노인 손수건, 젊은 시절 민 회장과 아내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일기처럼 하루하루 짧게 적힌 업무 메모들이 있었다. 비밀스러운 건 없었지만 하나하나의 물건과 잉크 자국들은 예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민 회장이 돌아오기 전 자리를 떠났다. 같은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만약 네가 더는 버틸 수 없다면 떠나도 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고 조용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예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 회장은 더 이상 시아버지도 아니었고 어떤 경계를 넘나든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이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싸늘하고 희미한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불안의 속삭임 같았다. 예진은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준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저 마음을 덜기 위해 쓴 글이었다. 펜을 놓고 아직 편지를 접기 전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민준이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귀국이었고 비에 젖은 비옷도 그대로였다. 예진은 굳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기 전 그의 시선이 책상 위 펼쳐진 편지로 향했고
그는 다가가 몇 줄을 읽더니 말없이 그 종이를 쥐어 구기고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예진에겐 그것이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아요. 민주는 분노한 눈빛이 아니라 차가운 돌처럼 굳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돌아서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쌌고 예진은 따라가 말하려 했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전체가 조용해졌다. 빗소리도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두 개의 불 켜진 방 사이엔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 회장은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았다. 사쿠 아주머니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괜찮아 라며 안에서만 응답했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흘 후 그는 변호사를 불러 별장을 매각한다고 전했다. 바다로 가고 싶다. 햇살도 있고 파도도 있고 잊을 것도 없지. 그의 말에 예진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조용히 짐을 싸서 고향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안아주었고 예전처럼 새콤한 찌개를 끓여주었다. 그들은 낡은 나무 밥상에 마주 앉아 늦어른 매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이후 예진은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아침엔 문을 열고 해지면 일찍 닫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아무도 그녀가 그 거대한 별장에 살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도 민 회장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오래된 꿈처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1년 후 잿빛 겨울날 한 남자가 찾아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민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어젯밤 혼자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예진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등기권도 재산도 아닌 송을씨로 써진 쪽지가 있었다. 네가 너의 젊음을 잊게 만들어 미안하다. 그 아래엔 짧게 민이라 서명되어 있었다. 예진은 낡은 책상 위에 조용히 앉아 손을 떨며 그 쪽지를 들고 있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을 스치는 겨울, 바람이 길게 울었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어떤 잘못은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 침묵이 가장 큰 판결이 된다. 결혼이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무너지는 것이다. 서로 옆에 있어도 영원히 멀어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예진은 오래도록 자신을 지탱해줄 집이라 믿었던 공간에서 결국 무너졌다. 민주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지만 너무 바쁜 탓에 집에 있는 어린 아내가 매일 조금씩 메말라 간다는 걸 몰랐다. 그 조용한 메마름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다. 민 회장, 원래 강인하고 엄격한 존재였지만 아내를 잃은 뒤 10년 넘게 외로움 속에 살아왔고 그런 고독 속에서 우연히 닮은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엔 일반적인 사랑은 없었다. 그것은 길게 이어진 무관심과 결핍에서 비롯된 일그러진 감정이었다. 감정은 동정에서 시작됐고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닿지 못한 두 사람이 잠시 서로에게 기대었을 뿐이다. 부족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면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된다. 나이, 지위, 역할 모두 그 감정을 왜곡시켰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위험한 건 제3자가 아니라 강해 보이던 이들이 문득 무너지는 그 순간이다.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공통점은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놓아야 할 때 붙잡았으며 붙잡아야 할 때 외면했다는 점이다. 어떤 실수는 하룻밤이면 충분하지만 그 여우는 평생을 따라온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거울이 되어 혹시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을 느낀다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늦기 전에 서로를 구하라고 말해준다. 여러분은 지금 금단의 정원에 스며든 바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진심과 성찰이 가득한 사랑 이야기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선택마다 대가를 수반하는 감정의 여정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